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IBD라는 질환에 있어서 조절을 해야 될, 살펴봐야 될 중요한 영양 요소가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을 조절해 주면 질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는 질병이 어떤지, 어떻게 진단을 받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여기가 저희 스터디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대략적으로 어떠한 영양소들이 IBD라는 질환의 뭐 증상이라던가 뭐 중증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영양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이에요. 동물, 즉 뭐 인간도 그렇고 개와 고양이도 그렇지만 동물이 경부를 통해서, 즉 입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음수량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IBD라는 질환 자체가 섭식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섭식 장애라는 건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애가 먹으면 아프니까. 뭔가 자극이 오고 뭐 복묘금이 들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아프니까 안 먹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먹어서 오는 섭식 거부로 인해서 오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당연히 수분 양도, 섭취되는 수분 양이 줄어들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구토하고 설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통증이라든가 위장관의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먹으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먹지를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유체,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구토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물음변을 한번 싸게 되면, 설사를 한번 하게 되면 5ml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변이 가지고 있는 수분 양보다 5ml 정도가 더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2번 똥을 쌌는데 둘 다 설사를 쌌어요. 혹은 보통의 설사를 하는 경우 아이들이 위장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설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나 고양이가 하루에 2번이나 1번의 변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변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4번, 5번의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 25mg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또 먹었는데 토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토는 2번 했어요. 하루에 2번 먹어가지고. 그래서 20ml가 더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총 유체의 유실량이 45ml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애들일수록 제대로 섭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원래 시기를 통해서 섭취해야 될 5kg짜리 고양이나 개가 시기를 통해서 섭취해야 될 수분의 양이 200에서 250ml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실질적으로 200에서 250ml도 못 먹는데 거기에 빠져나가는 것까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탈수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을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물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위장관에서 삼투압이 조절이 되고 또 이 장벽 투과성이 변화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장누수가 일어나고 이런 투과성이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영양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뭐 경구 섭취를 통해서 유체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야 되지만 만약에 심각한 탈수가 일어났다, 뭐 막 구토와 설사가 지속이 되고 섭식의 섭취 거부가 일어났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탈수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유체 공급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행요법이에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유체 공급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장하면 항상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수분 섭취 잘해야 된다. 그래야 수치가 내려간다. 뭐 이 신장 문제가 결국에는 뭐 수분을 다 여과시키고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장염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거를 음수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IBD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영양 요소는 물이에요. 그거부터 인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니까 이게 흡수가 제대로 안 되겠죠, 영양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대사의 석동을 통해서 대변으로 유실되는
전해질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나트륨 같은 거는 거의 빠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삼투압을 조절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부족하게 되고 칼륨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장관 질환의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해질 불균형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자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혈액 검사 주기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막 2주에 한 번씩 해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이제 잘 신경을 쓰고 계시면 아이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날 때까지 부족을 그냥 뭐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뭐 질병이 있다고 판단된 이상 아이를 잘 관찰하다 보면은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에도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혈액 검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평가가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IB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경구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식이 항원, 알러지원이 되겠죠.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식이 항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식이 항원의 노출성이 늘어나게 되겠죠. 노출도도 늘어나고 그러고 위장관이 팽창하게 되겠죠.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장액도 더 많이 분비가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결국에 장누수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이제 액체도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탈수도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탈수가 기본 뭐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긴 하겠지만 어쨌든 탈수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도 뭐 장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소화가 또 제대로 안 되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이와 동화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게 급여하는 게 급여의 포인트예요. 많이 급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게 급여하면서 내가 내 아이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이 1g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제 보통 우리가 제대로 된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 에너지의 밀도는 DM1, 그러니까 식품에서 물론 우리가 뭐 카페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할게요. 식품 1g에서 수분을 뺀 상태를 우리가 보통 드라이 매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건조 물질이라고 해서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 1g당 4kcal를 내는 걸 스탠다드로 봐요. 사료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통 제작을 해요. 그게 뭐 물론 무조건 4kcal를 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보통은 4kcal를 내는 정도를 표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IBD인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급여하면 많이 급여할수록 식이 항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식이가 약간 에너지를 고밀도로 가지고 있는 편이 좋아요. 그럼 적게 먹으니까. 하루에 200kcal를 섭취해야 하는 어떤 동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걔가 A라는 사료는 200g을 먹어야지 만족을 시키는데 B라는 사료는 150g만 먹어도 200칼로리가 충족이 된다면 B라는 사료를 급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식이 항원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홈메이드를 만들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DM 1kg당 4,000에서 4,500kcal, 즉 1g당 4에서 4.5kcal를 내는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갖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 중 대표적인 게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높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이 지방이 IBD에서 소화가 안 되는 대표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영양소예요. 물론 단백질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지만 그중에서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흡수가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요. 그래서 한정없이 이거를 지방의 양을 높여서 식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좋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뭐 특히 이제 고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삼투성 설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내부에 삼투압이 높아져서 흡수되어야 될 삼투압이 높아지면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흡수돼야 될 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변과 같이 나가면서 변의 밀도를 낮추겠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밀도가 낮아진 변을 수분의 함량이 높아진 변을 설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고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IBD를 한층 더 심각하고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DM이 나오죠. 이 드라이 매터를 12에서 15% 정도 식이의 함유량을 12에서 15% 정도로 조정해주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 고양이는 정말 완벽한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 대사가 개보다 더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함량을 좀 더 높여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아이가 뭐 지방을 훨씬 잘 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급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전혀. 그러면 서서히 지방의 양을 증가시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IBD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하이포알러제닉이죠. 하이포알러제닉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상업용 사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뭐 보호자들이 집에서 식이를 만들 때 하이포알러제닉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상업용 사료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그거예요. 하이포니까 낮다라는 거잖아요. 알러젠, 알러지를 일으킬 요소를 낮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식이항원이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인론을 살펴봤지만 IBD에 그중에 식이항원이 IBD를 일으킨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다 IBD가 있는 이런 개와 고양이들의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뭐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섭취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단백질을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가 IBD를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하이포알러제닉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거라는 거죠. 단백질을 너무 많이 급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또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단백질 항원의 수를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가지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육류만 사용한다던가 한 가지 탄수화물 원만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한다면 특정 항원에 대해서 반응률을 낮추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하이포알러제닉이라는 거죠. 하이포알러제닉 사료라는 거죠. 이게 좀 수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의견이 분분하죠. 하이포알러제닉만으로 치료가 되는 애들도 치료라기보다 임상 증상이 없어지는 관회라고 부르거든요. 그 관회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리미션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발현이 이후에 재발이 되지 않느냐. 하이포알러제닉만으로.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IBD라고 해서 하이포알러제닉 급여하세요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급여를 했는데 임상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조금 나아지더니 다시 발현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이 사료의 급여를 하는 원인은 뭔가, 목적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똑같이 수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항원 때문에 IBD가 발현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항원을 급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원을 급여를 하면서 계속 근데 그걸 낮췄대. 예를 들어 항원이 80개가 들어가던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항원이 80개가 들어가던 걸 50개로 낮췄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식이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거는 임의적인 해결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공중 누각 짓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지 이거는 관해를 위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아예 절대적으로 모든 식이항원의 요소를 줄여 없애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수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 알러제닉이라는 사료 자체를 되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니넨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IBD를 관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러냐? 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러한 것들이 하이퍼 알러제닉이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고 뭐 실질적으로 연구도 나왔어요. 모두 다 관해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뭐 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 정도가 재발이 일어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수치가 하이퍼 알러제닉을 급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단백질에 대해서 단백질 원에 대해서 뭐 항원 반응을 가지고 있고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똑같은 방식의 질병의 진행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여기 신규 단백질과 가수분해 물질, 단백질 가수분해 물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가수분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는 더할 가자, 수는 물수자 이렇게 돼서 물이 들어가는 분해 과정을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 고밀도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다당체, 고밀도 다당체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 분자 그대로 그 큰 분자 그대로 뭐 세포 속에 침투를 한다거나 혈액 속에 침투를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반투과성막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분자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 반투과성막을 통과를 못하면 결국에는 이게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이거를 뭐 흡수할 수도 없고 영양소로서 흡수할 수도 없고 사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가수분해예요. 근데 이 과정이 당연히 그럼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쉬운 과정은 아닐 거고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문제의 발현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미리 분해를 한 가수분해 사료로 급여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가수 분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겠죠. 가수 분해를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희귀 항원에 관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규 단백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노블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급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료로서 급여하지 않았던 육류가 있다. 예를 들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뭐 이런 거겠죠. 혹은 어류. 뭐 최근에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뭐 오징어 사료 이런 것처럼 이전에 과거에는 동물의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던 특정한 단백질 원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러지라는 게 무조건 들어와서 증상이 발현되는 알러지도 있지만 알러지의 형태도 있지만 어떤 알러지원 같은 경우에는 항원이 100이 찰 때까지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뭐 긁는다던가 뭐 알러지 반응은 뭐 단순하게 설사나 뭐 구토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긁는다던가 뭐 피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토피처럼 뭐 그러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이 뭐 색이 진하던다던가 눈물 너무 많이 흘린다던가 기지가 폭발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약간 미약한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반응이 없는 어떤 상태. 근데 얘가 알러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당 단백질 원에 대해서. 근데 그게 100까지 차지 않으면 발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먹여도 괜찮구나 하고 먹이는데 어느 순간 꽉 차가지고 이제 똑같은 걸 먹였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거는 이런 지연성 반응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먹이지 않았던 신규 단백질을 급여하게 되면 뭐 이제 물론 알러지원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소위 알러지 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한 어떤 수치까지 찰 때까지는 발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단백질을 급여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은 뭐가 있냐면 신규 단백질을 급여해서 알러지원이 예를 들어서 차차 이렇게 차오르는 동안 기존에 내 몸 안에 쌓여 있었던 개나 고양이의 몸 안에 쌓여 있었던 이 알러지원이 배출이 되겠죠. 체외 배출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통상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6주, 8주 기간 동안 새로운 단백질을 급여하면서 이전에 쌓였던 예를 들어 닭을 급여해서 생겼던 알러지원들을 다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씻긴 기간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씻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 워싱아웃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닭을 먹였을 때 괜찮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워싱아웃이 돼서 내 몸 안에서 그게 없어졌으니까 다시 배기 찰 때까지 알러지원이 발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단백질을 급여하라는 건데 이때 우리가 희생 단백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호주의 한 수학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희생 단백질은 뭐냐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노블 단백질을 급여를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제 발현율 이러한 RBD의 증상의 발현율은 낮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쌓여있던 알러지원들은 워싱아웃을 시키는 이러한 동시적인 어떠한 동시에 두 가지 이점을 가지면서 이때 뭘 하냐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요. 이 6주에서 8주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서 위장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다음 위장관에 부종이 있는 거를 혁격하게 줄여요. 그래서 이 위장관의 부종이 어느 정도 빠지고 이 모든 알러지원이 워싱아웃이 됐다라고 판단되는 그 기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약물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알러지원이 0으로 제거가 계속 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또 축척이 돼서 들어오면 또 항원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쌓이게 마련이라 재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자면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이 그다음 뭐 이런 수분 뭐 식이 요소도 좋죠. 뭐 이런 것들 다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당연히 관리 받기 전보다는 나아질 거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식이로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RBD라는 문제를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대중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질환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자연요법이 좋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식이로만 혹은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정한 스테로이드의 사용과 항생제의 사용 또한 RBD를 관해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시기를 같이 변화시켜 준다면 더 상황이 좋게 부스터를 단 것처럼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관해가 되고 뭐 물론 재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해의 기간을 내가 늘릴 수 있다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을 막 2년, 3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혹은 100%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과정으로 인식하시기보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보호자로서 이러한 가정들은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뭐 희생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제 증거가 부족해서겠죠. 이게 실험을 되게 국소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약간 관해가 길어진다, 관해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실험했으면 이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중맹검으로 진행을 했더니 10%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증상이 유지가 되면서 고쳐지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 뭐 단백질 과잉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 하이퍼알러제닉에 대한 얘기로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뭐 우리 개와 고양이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을 제한하자는 거는 극도로 제한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극도로 제한하게 된다면 단백질
소실성 장병증 같은 형태의 증상을 앓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체중 저하가 급속화되고 당연히 단백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신체 세포나 이런 것들도 재생이 당연히 느리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질병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형태로 변화되겠죠. 게다가 에너지 공급도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백질을 뭐 극도로 제한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견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그 최소예요. 최소 25%. 석류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백질의 소화율을 높여주면 당연히 소화가 다 되니까 장 누수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익혀야 되거든요. 익히는 방법이 소화율은 높아져요. 흡수율은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IBD식은 무조건 그럼 익혀야 되느냐, 화식으로 급여해야 되느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식도 생으로 된 고기도 소화율이 87%는 되기 때문에 굳이 나는 이걸 위해서 단백질을 익히겠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단백질 수를 제한해 주는 거는 뭐 의미가 있겠죠.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항원이 들어가서 원인을 밝혀낼 수 없게끔 만드는 것보다는 동일한 어떤 형태의 닭을 사용했다 그러면 장기도 닭을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종류를 좀 제한해 주는 거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을 어떻게 제한을 해주거나 뭐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이 최종 분해되는 산물인 아미노산은 어떻게 IBD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 분해되었을 때 나오는 최종 산물을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아미노산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단백질이 왜 중요하고 그게 분화된 이러한 아미노산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장기, 우리 피부, 뭐 머리카락, 뭐 안에 있는 뭐 간, 뭐 이러한 장기들이요. 소장, 위장, 대장 이런 거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거기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의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를 뭐 입었다던가 어딘가가 뭐 잘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폐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서 조직의 복구가 필요하고 합성을 해야 되고 이럴 때에도 당연히 단백질이 이용이 되겠죠.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이 위장간에 있는 위장간 세포들은 굉장히 빠르게 대사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었다고 해서 맨날 염증이 있는 애가 계속해서 그 위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번씩은 세포가 바뀌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염증이 그 위치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복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위해서 IBD의 염증이라든가 뭐 조직병변이 일어난 어떠한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의 빠른 뭐 복구를 위해서 재생을 위해서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백질은 개나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지방 다음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IBD라는 질환 자체가 이화성, 소모성 질환이에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단백질이 충분한 시기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고갈이 큰 상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섭취량이 줄어든다. 섭식에 어떠한 장애가 와서 섭취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흡수율이 굉장히 낮죠. 위장간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반드시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신체에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이 신체 단백질 균형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위장관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단백질의 균형을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 단백질의 양은 상당히 빠르게 고갈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한 단백질,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의 최종 산물이 결국에 아미노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아미노산들이 세포의 합성, 그리고 재조합, 뭐 복구, 재생 이런 것들에 관여하게 되고, 그런데 관여하게 되는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아미노산들이 그러한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글루타민이라는 영양소거든요. 아마 글루타민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일 많이 이 글루타민과 관련해서 개와 고양이와 관련해서 글루타민으로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아마 기호도일 것 같아요. 그 개와 고양이의 시기에서 기호도를 결정하는 게 글루타민이거든요. 근데 뭐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MSG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이기 때문에 글루타민이에요. 이게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의 단백질의 맛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게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면 애들이 맛있게 느끼는 거고, 글루타민이 뭐 별로 적다 그러면 이제 맛있다고 느끼지 않는 건 거죠. 근데 이제 닭가슴살 이런 게 글루타민이 높아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닭가슴살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원인이 있겠죠. 글루타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장 상피세포를 감싸는 장세포의 원료예요. 그래서 얘가 장세포를 감싸고 있는데, 그러면서 장세포한테 필요한 에너지의 40%를 글루타민이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장세포가 재생이 되고 뭐 이렇게 재생이 되고 다시 복구가 되려면 당연히 글루타민이 필요하고, 이 장세포의 복구와 재생을 통해서 얘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뭐 항산화 기능과 세포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루타민 자체가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장세포 림프구 얘의 민감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멸률을 낮추게 되겠죠. 글루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뭐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글루타민이 충분한 시기를 섭취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글루타민으로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단정했었어요. 이거는 내강 글루타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먹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보충제 급여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연구들로 이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보충제로서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글루타민 보충제 IBD를 앓고 있는 경우 글루타민을 충분히 함유한 시기를 만들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내가 시기를 직접 만들어서 급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글루타민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뭐 또 섭식 문제가 있는 동물, IBD를 앓고 있는 동물에게는 글루타민이 기호도를 증가해서 좀 먹는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아미노산은 알지닌이라는 건데, 이건 뭐 막 되게 어렵게 면역체계 기능을 촉진한다, 뭐 소장의 리파마이신 신호 전달 경로에 포유류 표적을 활성화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알지닌은 NO라는 거를 배출을 해요. NO가 뭐냐면 산화질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산화질소? 이게 N이 니트르 질소를 얘기하는 거고, O가 옥사이드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산화질소 이렇게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 NO를 발생시켜요. 알지닌이 분해되면서. 이제 그 NO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얘가 원래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애가 뭔 역할을 하냐면 아주 강력한 혈관 확장제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는 경우에 NO를 급여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는 뭐 NO의 일종이에요, 뭐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께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얘의 특성은 뭐냐면 항산화제예요, NO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장벽 기능과 혈관을 발달시켜요. 그 결국에 실험을 해봤더니 에노신타제라고 해가지고 NO를 합성하는 그 효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억제해봤어요.
그랬더니 장허혈, 허혈이라는 게 뭐냐면 피혈 혹은 뭐 단혈, 그러니까 피혈은 혈액이 부족하다겠죠. 그다음에 단혈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 그런 걸 얘기하겠죠. 세포는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피혈이나 뭐 단혈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에 허혈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에노신타제를 억제시켰더니. 에노신타제를 억제시켰다라는 얘기는 에노의 합성을 저하시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노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장세포에서. 세포 허혈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결국에 에노를 적정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에노를 생성하는 게 알지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를 다양하게 이제 실시를 했어요. 특히 뭐 이제 개나 고양이한테는 특히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없었지만 쥐에 관한 이제 연구를 실시를 해가지고 뭐 쥐한테 점막 손상이 뭐 일어나고 이러한 쥐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점막 손상을 유도했겠죠.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점막 손상이 있은 다음에 이 알지닌이 풍부한 시기를 섭취를 시켰더니 그 이후로 이제 치유 능력이 가속화되고 생명이 연장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냥 시기에 알지닌을 이렇게 풍부한 식단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경구 투여를 한 거예요. 알지닌을 쥐한테. 그랬더니 이게 장점막 기능이 증가했고, 그다음 점막 손실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는, 장어열이 있었던 이 동물의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닌의 에노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는 거죠. 뭐 이렇게 알지닌뿐만 아니라 알지닌이 뭐 만드는 생성하는 에노가 또 가지고 있는 능력, 치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박테리아의 전자라는 거를 방지를 해요. 전자가 뭐냐면 염색체의 일부분이 절단이 되고 거기에 새로운 염색체가 붙어서 염색체 자체가 변형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염색체의 전자를 이렇게 방해하는, 저하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변형, 뭐 세포나 이런 것들의 변형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알지닌이 그럼 좋으니까 알지닌을 많이 급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알지닌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지닌 같은 경우에는 급여 양을 적정하게 지키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알지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장기능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알지닌은 DM 1.2% 이상 넘으면 안 되고 적정한 수준의 함유량이라고 생각한다면 DM 0.7%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수의 영양학에서. 또 다음으로 살펴볼 아미노산으로는 글리신과 라이신이 있는데 글리신, 라이신, L-라이신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대체적으로 단백질 나와 있는 대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소장 점막 같은 경우에는 글리신을 이용을 해서 글루타티온을 합성하거든요. 글루타티온이 합성이 되면 이 글루타티온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삼투를 보호하고 탄소 자유 라디컬을 소거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항산화제라는 거죠.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든가 생물학적인 분자 활성이 변형되는 것도 일단은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장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글리신과 라이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농도로 사용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지금 요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특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농도로 함유를 하는 것이 좋다. 혹은 SUL이 얼마다, 얼마만큼까지만 급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뭐 향후에도
향후에라도 이러한 좋은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가 평소에 뭐 과하지 않는 이상의 글리신과 라이신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단을 만든다면 이게 GIT 질환에 위장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IBD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영양요소, 이건 뭐 영양요소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IBD의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프로바이오틱스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넣기는 했는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IBD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크게 여기에 기대하는 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위장관 질환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또 뭐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뭐 정장 효과겠죠. 근데 뭐 정장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실질적으로 면역을 물론 개선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IBD의 세포의 구조적인 변화를 변화시켜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뭐 사실 그건 아닌 거겠죠. 장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러한 결과를 얻어낸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이건 것 같아요. 치료적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이는 것보다는 먹이면 효과가 더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인간의 크론병이 이제 크론병을 IBD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크론병이 있는 인간에 대해서, IBS가 있는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스트레인들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연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떠한 균주들이 IBD에 가장 효과가 있었는가, 실효성이 가장 있었는가를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LGG, 그 다음에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이 두 가지 종류가 가장 실효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연구들을 읽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IBD에 실효성이 있는 스트레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읽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 지금 세 번째 복합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합제제에는 LGG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제제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LGG를 섭취를 했을 때 이게 관해가 되느냐, 질병의 임상률이 뭐 임상적인 어떤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되느냐, 일부분은 완화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에 막 되게 막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급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IBD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 뭐 혹은 관해가 될 거다, 그래서 재발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보조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LGG를 섭취를 시킨 그룹과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예요. 근데 이걸 섭취한 그룹과 그다음에 위압대종, 그 LGG가 들어가지 않은 거를 섭취한 애들이겠죠. 플라세보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관 내부에서 LGG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다음 보울라디 같은 경우에 관해라고 말씀드린 거, 아까 얘기했듯이 임상 증상이 없어지는 상태를 관해라고 하는데, 뭐 그게 관해가 된 이후에 다시 재발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재발률이 뭐 S보울라디를 급여한 그룹에서 훨씬 더 낮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S보울라디는 사실상 효모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유산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건지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이 연구에 대해서 읽어보기는 했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이 효모균이 어째서 IBD에 이러한 재발률을 낮출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약간 있기는 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복합제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이는 것보다는 먹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양상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제 넓게 얘기하자면 식이섬유가 되겠죠. 오히려 저는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에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 식이섬유를 잘 먹이는 게 모든 질병, 특히 위장관과 관련된 질병에 있어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군가가 막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막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먹일지 좀, 유산균 뭐 먹일지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양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너무 불안하시대요. 추천을 빨리 받아서 사야 되는데, 아 프로바이오틱스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빨리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프로바이오틱스 떨어지는 거는 별로 걱정 안 되거든요. 저는 프리박 떨어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막 급해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거 한 기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오히려 프리바이오틱스. 왜 그런지 이제 보시면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왜 그럴까? 프리바이오틱스는 뭐 일단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환, 신질환이든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IBD라든가 다 도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에서 이거를 조절하는 것부터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장 투과성을 변화시키죠, 이 애가. 왜냐하면 식이섬유에는 불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효가 뭐 이제 발효가 되는 발효성, 비발효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위장관에서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발효가 되는 애들은 발효되는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쇄지방산은 장세포에 너무너무 필요한 애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예요. 근데 이거를 발생시키는 애가 이 식이섬유예요. 발효되는 식이섬유. 그럼 발효가 안 되는 식이섬유는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발효가 안 되는 식이섬유는 뭘 하냐면 이 장관을 지나가면서 음식물이 그러니까 벌크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성이 적정화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운동성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벌킹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불용성, 이렇게 비발효성 식이섬유. 흔히 뭐 이제 셀룰로스, 리그난 뭐 이런 거거든요. 밀겨울 뭐 이런 것들인데, 비발효성은 그런 애들은 이제 위장관의 구조적인 정상화를 만든다, 운동성의 정상화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발효가 되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티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단세지방산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장벽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빠지면 안 되는 영양 요소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고전적으로 두 가지, 발효가 되는 이 식이섬유랑 발효가 되지 않은 식이섬유를 혼합한 형태의 식이섬유를 만들어서 그거를 IBD인 환자한테 급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또 프리바이오틱스, 즉 발효가 되는 애들, 이 식이섬유, 발효성 식이섬유를 우리가 흔히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이 발효성 프리바이오틱스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 있죠. 내 장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걔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그래서 아주 쉽게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정도로 얘의 역할을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얘는 너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나 이러한 식이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또 이 부분만, 식이섬유에 대해서만 이렇게 페이지를 마련을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가 되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단쇄지방산, 여기 보면은 SCF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SCFA가 Short Chain Fatty Acid겠죠. 그래서 단쇄지방산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단쇄지방산의 종류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부티레이트,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애들은 단추동물 혹은 초식동물의 에너지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당연히 초식동물이니까 식이섬유 많이 먹겠죠. 풀떼기 주워 먹으니까. 그래서 75%의 에너지를 여기서 얻어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구조가 좀 짧아요. 그리고 단순해요.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반추동물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세지방산이 뭐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전체 필요한 에너지의 5% 정도. 신체 전체에서 필요한 에너지 양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 5% 에너지원 쓰는 건 아니겠네. 에너지원으로서는 중요한 게 아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에너지를 다 소장이 먹는다니까요. 소장 세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그 단세지방산의 유익한 효과에 대해서 나타나 있잖아요. 결장세포, 소장세포, 결장은 결장이고 소장은 소장이지만 아무튼 결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내강에서 유도된 이 단세지방산을 이용해서 70%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공급받은 에너지원으로 결장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결장세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간의 세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다시 재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멸하고 재생이 빨라요. 3일 안에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적정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요소가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단세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장 전해질 및 체균형을 유지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결장에서 나트륨, 염화물 뭐 이러한 전해질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네랄이겠죠. 이러한 미네랄들하고 그다음에 수분의 흡수를 促진시켜요. 그래서 개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나트륨하고 그다음에 이 단세지방산의 흡수가 결장에서 물의 삼투압 전체를 관장한대요. 그래서 발효가 가능한 이러한 어떤 이 단세지방산이 나와야 되니까 발효성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시기를 제공했을 때 이제 정상적인 흡수라든가 뭐 물이 체액의 어떠한 밸런스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유지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단세지방산이 유익한 효과는 폐장 그리고 결장의 운동성을 유지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개 회장에 단세지방산을 주입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먹여서 뭐 이렇게 뭐 식이섬유를 먹여서 이게 아니라 단세지방산 자체를 직접적으로 회장에다가 주입을 했더니 이 단세지방산의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 회장의 운동성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함유된 시기를 급여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회장과 결장의 운동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또 병원성 세균의 증식 및 개선 뭐 예방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풀이박이 가지는 특성이죠. 풀이박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강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유익균이 활성화되고 증식하게 되면 저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보조제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종류 안 돼요. 근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생물의 뭐 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뭐 연구나 혹은 보면 도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림으로 이렇게 미생물은 무슨 속이 있고 무슨 문이 있고 막 이렇게 그걸 읽어보면은 무수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애가 무수히 많이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애들의 특징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흉해요. 약간 어두운 데 좋아하고 균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 좋아하고 습한 데 좋아하고 이러니까 몸 안에 구석에 막 낑겨 있어요 애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채취해서 프로바이오틱스로 만들겠어요. 흔히 먹는 캡슐로 먹는 파우더로 먹는 형태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못 만드니까 우리가 맨날 똑같은 애만 먹는 거야. 맨날 뭐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이런 것만 먹죠. 그 외의 거 별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살펴봐도 대표적인 몇 가지 스트레인, 15가지 많이 들어있는 거 찾아보면 한 40가지 들어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긁어 모아서 진짜 바닥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개 한 병에 담은 거예요. 우주를 담듯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뭐 이렇게 증식을 하냐.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내 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 막 몸에 깊숙한 곳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는 애, 나오지 않는 애, 걔를 꺼내려면 뭐를 해야 되나? 걔한테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러려면 나는 걔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은 그냥 단순하게 먹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먹이를 통해서 내가 약으로는, 보조제로는 섭취할 수 없는, 증강시켜서 뭔가 예를 들어 장에 부착시킬 수 없는 그러한 유익균들이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걔네가 살아나서 양을 불리겠죠. 양을 불린다는 건 뭐다? 유익균이 양을 불렸으니까 유해균의 양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병원성 세균 증식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균을 늘려서 유해균을 줄어들게 만듦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 얘가 직접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가, 그러니까 발효 가능한 프리바이오틱스가 직접적으로 막 병원성 세균에 가가지고 걔네를 막 죽이냐. 그런 애도 있죠. 그게 플로라파지. 우리가 얘기하는 플로라파지가 그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대가리를 깨서 부시잖아요. 그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네들도 얘기하는데 혁신적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혁신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라면 진짜 가서 유해균의 머리를 잡아서, 그 생긴 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게처럼 생겼어요. 그 뭐지? 인형 뽑기 하는 집게처럼. 걔가 가서 문어 대가리처럼 생긴 그 유해균의 머리를 잡아서 터뜨려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그렇게 프리바이오틱스 마찬가지로 걔도 프리바이오틱스죠. 플로라파지도. 근데 뭐 이제 퍼즐에 대한 거는 지금 한참 연구가 되어 있는 거고, 플로라파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프리박이기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명된 바가 많은 거는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 깨부시는 애가 있는 반면 깨부시진 않더라도 뭐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증가를 막 시켜가지고 걔네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걔네가 장벽에서 막 부착을 해가지고 증식을 막 해요. 그래서 내 배에서 걔가 막 늘어나니까 유익균이 늘어나니까 유해균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배에 내 장기에 장관에 한도 끝도 없이 균들이 막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개체수가,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유익균을 늘리는 거. 그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죠. 먹어서 부착을 시키려고. 근데 있는 거 활용해도, 뭐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서 있는 거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다음 뭐 최적의 결장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이거는 사실상 뭐 단세지방산의 효과라기보다 그냥 뭐 이렇게 섬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발효성 섬유원을 먹이게 되면 결장의 무게가 증가한다. 개의 결장의 무게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장의 무게가 증가하면은 그게 뭐가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결장의 무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점막 표면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점막 표면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영양소의 흡수도 제대로 되고 더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러한 비발효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수술을 한 동물들한테 급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결장의 표면을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장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단세지방산의 효과라기보다 섬유의 효과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발효성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그 식이를 급여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막 팽창률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동물에 비해서 그 비발효성 식이섬유가 제대로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이를 급여받는 동물에 비해서 점막 팽창률이 줄어든다든가 그다음에 음낭염 같은 것들의 발생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유의 종류를 나눠서 어떤 거를 급여하면 그러면 좋겠는가. 뭐 우리가 이렇게 IBD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섬유를 나눠봤어요.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섬유가 단순하게 되게 클래시컬하게 나눈다라고 하면 수용성, 불용성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눴거든요. 물에 녹아서 점성 물질을 형성하면 수용성이라고 부르고 점성 물질을 형성하지 않으면 이제 불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FOS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수용성이겠죠. 펙틴이라든가 뭐 물에 녹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녹는다고 해서 수용성이라고 분류하진 않아요. 이제 점성 물질을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용성, 불용성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능적으로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되게 그 기능은 아무런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물에 단순하게 녹아서 점액성 물질을 만드니 아니니 그냥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 라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아주 막 다양한 방법으로 진짜 나눠요. 막 어떻게 분해기 되어 있는가. 말도 안 되게 막 이거를 뭐 섭취를 했을 때 발효 속도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고 위장관을 통과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 막 이런 거를 가지고도 나누기도 하고 막 이 애 자체 섬유 자체 분해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막 이런 걸로 나누기도 하는데 다 필요 없다고 보고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일단 IBD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서 식이섬유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티레이트를 형성할 수가 이런 이 단체지방산을 형성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위장관의 운동성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고발효성이 있고 중간 발효성이 있고 저발효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지방산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발효성인 애들은 발효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좋은 단체 지방산도 형성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거 말고도 나쁜 애들도 나와요. 뭐 부탄이라든가 뭐 탄소, 뭐 수소 막 이런 것들도 나와요. 좋지 않은 성분들. 걔가 나왔어. 그러면 그게 뭐야? 독소가 되는 거야? 독소는 아니고 복부 팽창을 일으켜요. 그래서 흔히 헛배부름, 더부룩함, 복명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이 고발효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복명음이나 이런 경우는 단순히 소리만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가스가 차면은 당연히 뭐 방구도 자주 나올 거고 뭐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고발효성만 주요하게 넣는 것보다는 중간 발효성 물질과 함유를 해가지고 같이 넣으시는 게 좋고요. 저발효성 같은 경우에 비발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장의 운동성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식이섬유를 분류할 수 있는가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성, solubility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나와 있는 뭐 fermentability를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발효가 되는 모데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뭐 비트펄프라던가 그다음 아라비아검, 부화검하고는 달라요. 아라비아검은 아라비아검이고 이 부화검 밑에 나와 있는데 얘는 발효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낮은 거 헤미셀룰로스라든가 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펙틴도 주기도 하고 사과 펙틴 팔죠. 애플 펙틴 뭐 그리고 발효가 뭐 잘 되는 FOS, 이눌린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리아머스크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라퍼지 같은 제품들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프레방은 최대한 다양한 요소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거의 맥시멈을 맞춰요. 하루에 급여해야 되는 SUL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최대치에 거의 가깝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모든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식이섬유의 정도가 최대 1g이다. 혹은 뭐 500mg이다. 그러면 거기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급여하는 편이에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식이 내에서의 함유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식이섬유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뭐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비타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기보다 이 왜 IBD에서 비타민들이 부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는데 당연히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거고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거죠. 오일에 녹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빠져요. 물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배출되면서 계속 같이 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부족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수용성 비타민들이 만약에 내가 섭취해야 될 양 이상 혹은 요구되는 양 이상 먹게 되면 당연히 소변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장할 수 없는 애들은 다 그냥 빠져버리는 상황이라 이게 저장 공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일단 수분이 내 몸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형태의 어떠한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당연히 부족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족한 거는 티아민입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코발라민, 그다음 엽산도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뭐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만약에 내 애가 IBD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수용성 비타민의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여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투여량을 좀 정해서 그거를 이제 매일 조금씩 투여를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고갈이 쉽게 되는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사sob동을 통해서 되게 빠르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근데 뭐 일반적인 보충제들은 비타민 보충제도 되게 과도한 양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소분화해서 급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긴 한데 적정한 제품들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동물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인간용 제품에서도 어린이라든가 뭐 그럴 경우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 얘네가 더 많이 필요해요. 개고양이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량을 적정하게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그거를 소분을 하셔서 매일 급여를 해주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흡수 불량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IBD에서. 지방 흡수 불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이 부족해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얘도.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속에 예를 들어 지방량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음고에 작용을 하는데 항응고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데 얘가 부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내장 출혈이 있을 때 이 응고를 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변을 본다든가 혈토를 본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빈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K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을 했다. 혈변이나 혈토로. 그렇다면 비타민 K를 뭐 경구 투여를 한다든가 주사로서 투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0.5에서 1mg 정도를 1ml g이 아니라 1ml 정도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 D, E 같은 경우에도 뭐 부족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흡수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몸무게 1kg당 1ml 정도의 ADE를 따로 주사로 투여를 한다든가 혹은 경구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치료 기간으로 갖는 게 약 3달 가까이, 2달에서 3달 가까이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기간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용성 비타민 얘기할 때 코발라민하고 엽산은 굉장히 중요한 애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코발라민과 엽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군의 일종이죠. 비타민 B12, B9 이렇게니까. 보통은 근데 이제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라고 부르는데 엽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엽산이라고 부르지 비타민 B9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좀 부르는 경우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르자 하면 부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애들이 뭐를 하길래 왜 부족하냐. IBD가 일어나면 위장관에 문제가 있으면 이 영양소는 도대체 왜 부족한 거냐라고 하신다면 얘네가 흡수되는 통로가 위장관이기 때문이에요. 뭐 물론 모든 영양소가 다 흡수되는 게 위장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너무 이 딱 흡수 통로가 딱 하나예요. 폐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엽산이 부족할 때에는 근위 소장 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엽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폴리글루타메이트 엽산이에요. 근데 동물한테 흡수가 가능한 형태의 엽산은 폴리모노글루타이트 엽산이에요. 그러면 식품에 있는 폴리글루타이트 엽산을 뭔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폴리모노글루타이트 엽산으로 바꿔줘야지 흡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그게 가능해요. 소장에서 모노글루타메이트를 이렇게 흡수를 폴리글루타메이트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걔는. 근데 고양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있어서 이게 소장 문제가 있을 때 엽산의 농도가 혈청 농도가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얘도 뭐 이렇게 소화가 쉽게 되는 애가 아니라서 대사가 쉽게 되는 애가 아니라서 막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폴리알모노글루타메이트라는 거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폴리글루타메이트가 흡수가 되려면. 그래서 뭐 브러쉬 경계효소라는 게 있는데 브러쉬는 이제 소장에 있는 육모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를 뭐 이제 그 효소를 통해서 엽산을 분리해야지 이게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얘가 RNA 생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DNA와 RNA의 생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세포 분열 자체가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관은 굉장히 빠르게 세포를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세포를 재생하고 다시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엽산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이 과정들이 RNA, DNA가 생합성되는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 분열하는 세포 분열의 이 세포 분열률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한 효과를 이러한 부작용 장애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혈액 기능 검사를 해서 엽산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엽산을 따로 투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얘도 마찬가지로 8주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하게 됩니다. 급여가 아니라 투여겠죠. 먹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코발라민 같은 경우에도 얘는 기본적으로 합성에 거의 전적으로 박테리아가 관여해요. 코발라민의 합성에. 그래서 얘가 어디서만 발견되냐면 장내 미생물이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이거에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존재하는 동물의 조직에서만 이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인성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인성 인자가 결합된 형태로만 폐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위장관 질환이 있다. 그 회장에 또 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코발라민이 흡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IBD인 고양이들 중에 60% 이상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61% 이상이 저코발라민 혈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코발라민 혈증이 있는지 저코발라민 혈증이 있는지 코발라민의 혈청 농도를 검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신장, 뭐 췌장 문제가 있는 애들도 이 코발라민의 저하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가 안 먹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췌장염을 치료하는 첫 번째 요소, 출발의 포인트가 뭐냐, 스타트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코발라민의 혈청 농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췌장염을 동반한 IBD다라고 한다면 췌장염 치료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IBD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코발라민을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혈청 코발라민 농도가 정상화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텀을 늘려서 투여를 하게 되고, 뭐 이제 완전히 정상화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췌장 문제든 이 위장관 문제든 그런 것들이 드물기 때문에 뭐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코발라민을 보충을 해줘야 될 수도 있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코발라민이 주사로만 주입을 했을 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흡수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졌었는데,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경구 투여하는, 그러니까 그냥 보조제로 사이노코발라민이나 메틸코발라민 같은 형태를 급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혈액 속에서 농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코발라민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상황,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구 투여를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발라민이 담즙으로 배설이 돼요. 그 무슨 막 다들 소변으로 배설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담즙으로 배설이 돼요. 근데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그 회전율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는 인간에 비해서 코발라민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이러한 이유로 코발라민과 엽산의 혈액 기능 검사를 진행을 하고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어떠한 보충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IBD의 주요 영양소로 살펴볼 미네랄은 아연인데, 아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BD인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떠한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PPT에 나타나 있는 대로 소장이 아연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요 부위예요. 그래가지고 소장이 가지고 있는 아연 결핍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한테 자주 나타나서 이거를 연구를 했냐라기보다 인간의 크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아연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연을 경구 투여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제 경구용 보충제를, 아연 보충제를 급여를 하게 되면 일단 효소를 좀, 브로시테드리 효소라고 하는데 그 효소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수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고, 수분의 흡수를 이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수분의 흡수, 전해질의 흡수 이런 것도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연 자체가 장 표면의 재생력을 늘리는 역할,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IBD처럼 장 표면이나 세포에 문제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이런 위장 간의 세포 전환과 재생을 위해서 뭐 아연이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왜 부족한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유는 항상 똑같아요. IBD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식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니까, 식욕 부진이나 이런 걸로. 근데 거기 흡수 감소에 구리, 철의 보충제는 뭐야? 막 이렇게. 구리, 철도 부족할 거 아니야, IBD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얘네 서로 기랑 관계에 있어요. 구리가 혈액 속에 많아서 흡수가 잘 되면 아연이 흡수율이 저하가 돼요. 왜냐하면 구리가 더 커, 분자가. 그래가지고 구리, 철이 먼저 흡수돼요. 그러면 그게 많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아연이 좀 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만약에 구리, 철 보충제를 급여하고 있다면 아연의 부족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뭐
부적절한 식이 섭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욕 부진이 있는데 거기에 뭐 피테이트 섭취는 뭐야? 이 피테이트는 미네랄의 섭취를 그러니까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피테이트 함량이 높은 식이는 미네랄의 흡수율이 50% 이하로 저하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료법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피테이트에 관한 내용이 막 나와요. 피틴산이 얼마가 함유가 되면 뭐 어떤 특정 미네랄의 흡수율이 얼만큼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피틴산은 대부분 곡물이라든가 곡물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곡물을 많이 넣었어요. 특히 뭐 좀 개라서 뭐 고양이는 시기에 곡물을 다량 함유하는 경우는 뭐 드물기 때문에 뭐 우리 집에는 개라서 곡물 어느 정도 탄수화물 좀 섭취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곡물 어느 정도 넣었다라고 한다면 미네랄의 흡수가 저하가 될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미네랄의 과부족 농도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구토와 설사를 통해서 당연히 아연도 배출이 되니까 거기서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하의 원인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연의 섭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양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양소로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이에요. 지방은 참 복잡한 영양소죠. 뭐 물론 모든 영양소가 다 복잡하지만 일단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SCFA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단쇄지방산.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중쇄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미드체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롱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장쇄지방산. 이렇게 일단 크게 카테고리가 나누거든요. 그래서 쇠라는 게 연결고리를 얘기해요. 연결고리.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연결고리가 길면 6개 정도 된다 그러면 단쇄. 12개, 6개에서 12개 미만이다, 12개다? 그러면 중쇄. 그 다음에 12개 이상 넘는다? 그러면 장쇄로 분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개나 고양이가 동물성 지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식단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지방의 형태는 장쇄지방산의 형태예요. 그리고 필수지방산, 개와 고양이의 필수지방산은 모두 장쇄지방산이에요. 그럼 중쇄지방산 뭐냐? 흔히 코코넛에 들어있는 게 이제 중쇄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쇄지방산만의 특징은 아니고 이게 대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지방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단쇄지방산, 중쇄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림프관을 우회해서 문맥으로 직접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장쇄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림프에서 흉관을 통해 가지고 혈액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사 방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쇄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쇄지방산인 뭐 MCTS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애들은 실질적으로 문맥으로 직접 유입이 되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췌장에서 라이페이스가 분비가 되잖아요. 그게 지방의 대사 과정을 일으키죠.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췌장염이라서 췌장에서 라이페이스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지방 동화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상황, 지방의 흡수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체제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MCTS 중쇄지방산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IBD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방이 엄청 복잡한 과정으로 이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그 과정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밑에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지방 동화, 흡수 장애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흡수 과정이 단축이 되거나 특정하게 흡수가 되지 않는 과정이 삭제가 된다면 그러면 지방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방의 소화, 흡수에 굉장히 많은 과정이 이제 이렇게 과정이 있거든요.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큰 식이지방이 들어왔다. 그럼 걔를 방울방울 작은 방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화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간에서 담즙이 이제 나와야 되죠. 배출이 돼야 되죠. 그럼 그 간에서 나온 담즙에 의해서 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마구 쪼개져요. 그러면 그렇게 쪼개져야 소화효소가 부착될 면적이 넓어지죠. 당연히 작은 방울 여러 개로 쪼개진 게 큰 방울 한 덩어리보다 소화효소가 더 골고루 부착이 되고 더 넓은 표면적에 부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화 과정이 이 소화효소가 부착되는 면적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넓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유화가 제대로 안 되는 데에서부터 지방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첫 번째 스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담즙산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럼 지방분해 제대로 안 되니까 설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작게 이렇게 분화가 된 애들은 라이페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분해가 되겠죠.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분리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뭉쳐요. 그래서 흡수되기 전에 다시 이제 또 그게 미셸이라는데 통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라세이드로 분리되어 있었던 지방이 다시 장세포 내부에서 붙어서 모노글라세이드가 3개 하나씩 존재하던 애가 셋이 붙어가지고 다시 트리글라세이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또 림프관에 들어가서 유미마이크론이라는 걸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한 단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효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비되는 액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지방의 흡수나 동화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IBD를 앓고 있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담즙산도 흡수가 안 되고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담즙산도 흡수가 안 되고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가 안 되죠. 담즙산이 흡수가 안 되면 담즙산을 통해서 또 코발라민도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지방 동화에 문제가 있는 거 이 한 가지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세지방산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세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문맥으로 직접 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복잡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서서 얘기한 대로 그 항원에 대한 노출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양보다 적게 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 밀도를 조금 높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지방산이 중세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MCT 오일이나 뭐 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모든 지방산을 다 MCTS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중세지방산으로 다 채우겠다. 모든 지방의 함량. 동물이 필요한 필수지방산이 아니에요. 필수지방산은 장세지방산이에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넣되 우리가 장세지방산의 양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지방의 양을 조금 늘려야 된다 시기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중세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세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이게 고양이의 식욕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세지방산 자체가 문제인지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근데 이제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세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시기에 대해서 고양이의 기호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 기호도가 어느 정도로 감소하냐면 그냥 안 먹을래 뭐 조금 먹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기하까지 갈 정도로 안 먹고 계속 버텨가지고 그래서 막 체중 저하가 되게 심각해지고 막 이러한 경향까지 가기 때문에 이 양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전체의 급여량을 봤을 때 그 지방 전체의 한 20%에서 25%에서 30% 정도가 적정한 양,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함유를 해주시면 지방의 양도 늘리면서 지방의 동화 과정을 뭐 이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LCFA에 보면은 EPA와 DHA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항염증 기능을 가진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fish oil에 함유되어 있죠. 어유에 함유되어 있어서 EPA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 리놀렌산 ALA라고 알고 있는 알파 리놀렌산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합성 과정이 EPA에 비해서 DHA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DHA는 거의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따로 fish oil로 따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근데 DHA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뭐 손상이라든가 위장관의 점막과 관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 어디가 농도가 높으냐 이게 좀 중요한데 DH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데에 점막에 분포하는 양보다 사실 안구, 그다음에 뭐 뇌 이런 데 분포하는 양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약간 눈 안 보이면 DHA 먹으라고 그러고 애들 뇌발달 시키려면 DHA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점막 손상이나 점막 내부에 훨씬 더 위장관의 내부에 훨씬 더 존재율이 높은 거는 사실상 EPA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유의 비율 자체도 DHA보다는 EPA가 더 높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EPA를 더 먹기 위해서 신경 쓰겠다.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EPA와 DHA 결국 EPA의 뭐 역할이기는 하겠지만 얘네가 염증성 뭐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네들을 N3라고 하죠. 그리고 N6라고 하는 지방산들이 있는데 N6는 염증을 실제로 유발해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염증을 최소화시키거나 저하시킨다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위장관에 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장세지방산 EPA나 DHA를 급여함으로써 우리가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나 뭐 일본인들이 IBD의 유발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기에 있어서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선류의 소비가 크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어디에서 통계 같은 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아이유까지 먹는데요. 만 미리그램 하루에 먹는 양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에스키모나 이런 애들이 그 최소 뭐 3천 미리그램 정도 섭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먹어야 만 미리그램 정도를 먹어야 뭐 블루드 티닝이나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 어떤 그 혈액이 막 이렇게 뭐라 하지? 이렇게 약간 묽어지는 현상? 이런 게 일어나는 것도 그 정도는 먹어야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B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요소들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급여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IBD가 경미하게 있거나 염증이 특정 부위에만 발현되었을 때 우리가 조기에 얘를 치료할 수 있거나 혹은 얘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서 되돌릴 수 있는 즉 관해가 될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러한 개와 고양이는 시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IBD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는 수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소개를 했고 IBD는 영양적 관리가 위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양적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임상적인 증상들이 가속화되고 심각화돼서 IBD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소화랑 이화, 동화 이러한 모든 영양과 관련한 과정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신체 내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IBD에 관해는 사실상 IBD의 임상 증상을 완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질환도 기본적으로 식이 처방이라든가 처방식이 중요하겠지만
처방식을 우리가 급여하고 식이의 어떠한 요소들을 강화시키고 혹은 용량을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질병보다도 IBD는 특히 영양적 개입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이를 만들 때 그러면 기본이 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의 흡수랑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급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단백질의 소화율은 이만큼, 지방의 소화율은 90%, 탄수화물의 소화율도 90%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초과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시기를 급여해도 뭐 사실상 식이 자체는 이 정도의 소화율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소화율만 가지고 뭐 식이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다 그 정도는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이섬유가 얼마나 IBD에 중요한 영양 요소인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섬유소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식이 일반적인 식이에 비해서 강화된 식이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섬유질은 탄수화물이지만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가 저항성 탄수화물이라서 소화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직장까지 도달하는 애들이에요. 소화가 안 되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어요. 그런 상태라서 이제 만약에 너무 많은 섬유질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니까 많이 넣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시기에. 근데 또 반대로 상충하는 내용이긴 한데 반대로 IBD는 에너지 밀도가 어느 정도 높은 시기를 급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질을 중증도로 포함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섬유질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소화 저항성이 높아지겠죠.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제 적절한 양을 포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 한 15%까지 DM 15% 정도까지만 뭐 함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원을 제거한 이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나 식품 항원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단백질, 알러지 원이 없는 단백질, 뭐 노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급여해보지 않은 단백질 원을 사용한 시기를 만들어 주시면 뭐 이것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최종적인 관리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뭐 임상 증상이 완전히 관해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뭐 이제 질병이 치료됐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IBD라는 질환 자체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관리가 멈춰서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IBD의 활성 지수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뭐 CIBD-AI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측정을 해가지고 뭐 치료 반응을 평가해 본다든가 치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뭐 내시경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몽글몽글 뭔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상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염증성 상태라고 봤을 때 그게 개선될 수는 있어요. 외부적으로 나타났던 염증이라든가 뭐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료적인 어떤 방법을 쓴다면 이거를 진단 후에 적정한 치료 방법을 쓴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에 그러니까 아까 세포 구조의 병변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구조적 병변이 발생했으면 이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이건 세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거를 유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로 다시금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뭐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혈중 코발라민이나 엽산의 수치를 혈액 기능 검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정상
수치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시기적인 개입도 하고 뭐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위장관의 회복을 돕고 위장관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어떤 대증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총망라해서 뭐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치료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10% 정도는 치료 불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엔 치료 불응이 특히 나타나는 질환이 후상구성 위장염을 앓고 있을 때, 개 같은 경우에는 분절 유가족성 장염이나 뭐 이렇게 조직구성 대장염을 앓고 있을 때에는 사실상 치료가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또한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치료에 불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나 이런 시기 변화, 시기적 개입이 가치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처치는 뭐 식이 조절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대중적 치료를 동반한다면 분명히 관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상 증상 자체는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봤거든요. 이 고양이에 대한 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시트는 RFN 시트를 썼고 일단 12일 동안 급여할 양을 작성을 했어요. 보시면. 그다음에 기준점은 NRC. 제가 홈메이드로 만들 거기 때문에 NRC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일단 저희 아이는 닭에 대해서 이런 식이 항원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닭을 기준으로 이제 이걸 작성을 했고, 여기서 사용한 닭이 이제 한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11호 닭인데 1100g짜리 닭이에요. 근데 이 1100g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 뭐 날개 끝이라든가 다리 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토막을 내서 버리고 900g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리고 이 11호 닭의 데이터는 제가 따로 구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RFN 시트에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12일을 급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4,000kcal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3,000kcal 정도가 요구가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넌 92%밖에 충족을 못했네? 이거는 이게 일반적인 고양이들이 대부분 중성화를 했잖아요. 이게 중성화를 하게 되면 조금 줄어요. 필요한 영양 요구량이. 그래서 이 정도 90% 정도를 맞춰도 일단은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재료로 식이섬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양배추라던가 그다음에 호박,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케일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뭐죠? 저희 불용성 식이섬유를 급여하기 위해서 얘를 비발효성 식이섬유를 급여하기 위해서 키노아 같은 곡물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식이섬유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애들도 다 식이섬유를 위해서 넣은 재료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고발효성 식이섬유도 따로 캡슐로 한 캡슐을 넣어주는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을 뭐 따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오딘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이오딘의 보조제를 따로 급여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효율을 조금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세지방산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장세지방산을 갖다 놓죠. 이거는 사실상 IBD가 아니라도 우리가 보통 PCO일은 급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간 요소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맞췄고 뭐 다른 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라이신 이런 것도 뭐 대부분 수치가
꽤 좋은 정도로 나왔고 거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막 글루타민 이런 거는 그럼 어떡해요? 뭐 그럼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소가 몇 프로 차지한다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DM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느 비율 정도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단백질, 아미노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제 필수 지방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근데 와 이게 EPA, DHA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NRC에서 제시하는 EPA, DHA의 양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당 막 1점 몇 밀리그램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15%나 된다고 과부족이 이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는 급여해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드라이 매터 비율로 봤을 때 프로틴이 45.2% 아까 말씀드렸을 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35% 최소 35%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45% 정도가 함유가 되도록 작성을 했고 이게 사실상 생식이나 뭐 화식이나 집에서 만드는 이런 식이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재료를 쓸 때 우리가 구태여 탄수화물을 쓰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45% 정도의 프로틴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탄수화물을 썼어요. 아까 퀴노아라든가 뭐 캐비지라든가 이런 재료를 쓴 거는 물론 식이섬유의 보충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단백질에 너무 고단백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 비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선에서 지금 26.5%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뭐 25% 정도까지 뭐에서 출발해서 좀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파이버 보시면 섬유가 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섬유 비율이 좀 되죠. 근데 그래도 10% 선이에요. 10% 아니에요. 칼로리가 어디서 오는지도 중요해서 보통의 생식은 지방에서 칼로리가 50%, 그다음에 나머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서 나머지 50% 정도가 나오도록 구성을 하라고 해요. 그렇게 가이드를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에더터 개수를 봤을 때 지방이 9kcal를 내기 때문이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지방에서 50%, 나머지에서 50% 정도가 오게끔 작성을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RBD를 앓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방의 흡수나 동화 상태를 생각을 해서 지방을 좀 낮췄거든요. 다른 그런 시기에 비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26.5%로 내려간 것 때문에 얘 비율이 45.7% 그다음에 탄수화물에서 오는 비율이 꽤 증가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탄수화물은 고양이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미네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냐 그러면 미네랄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코퍼 좀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80 뭐 6%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실 뭐 그게 막 낮은 건 아니지만 그거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퀴노아 사용해서. 근데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RFN 시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긴 한데 이 뭐죠? 아연에 노란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나 보다 하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비율상으로 특정한 몇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하더라고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큰 문제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셀레늄 부족한데 이거는 셀레늄 부족한 건 왜 그러냐면 이 셀레늄이 누락된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이 시트가. 그래서 좀 부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린도 마찬가지예요. 누락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이건 그냥 데이터 부족으로 나타나는 누락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K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K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부족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E는 왜 이렇게 낮냐 66%냐 이렇게 하는데 이 RFN 시트의 특징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비타민 E의 요구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DHA, EPA 이런 장세지방산의 양이 막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
한정도 없이 되게 많이 높게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가이드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측정해서 수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보시면 12일 동안 급여하는 건데 지금 비타민 E 캡슐을 5캡슐이나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500IU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100IU짜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다른 시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양을 넣었을 때 저 정도로 출력되진 않을 텐데 65% 정도밖에 안 나오는 수준으로 출력되진 않을 텐데라고 아마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완전히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지만 가이드가 되는 선에서 이렇게 어느 영양소를 어떻게 조절하고 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 시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냥 기준은 아니지만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가이드대로 급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거를 노블 프로틴 그러니까 지금까지 급여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단백질로 구성을 하셔도 좋고 또 여기에 글루타민이나 다른 뭐 영양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조제로서 추가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코발라민이나 엽산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아연이나 또 자주 부족할 수 있는 게 또 다르게 자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35% 정도의 IBD를 앓는 동물들이 마그네슘 부족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 코발라민, 엽산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혈청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뭐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부족이 판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보충적인 형태로 따로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급여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따로 보충제라든가 주사, 주입의 방법을 통해서 뭐 그런 문제들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IBD에 관한 시기 조절 요소, 영양 조절 요소와 어떻게 처방식을 작성을 하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게 좀 도움이 되셔서 실질적으로 IBD를 앓고 있는 많은 동물들과 그다음에 보호자분들에게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스터디를 마치도록 할게요.